반발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 프레스룸입니다. 중립국인 핀란드가 러시아에 침공당한 우크라이나를 본 뒤 미국 중심의 집단 방위 기구 나토에 가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러시아 핀란드로 가는 전기를 끊었다는데요. 뒤끝도 이런 뒤끝이 없습니다. 프레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하늘색 넥타이를 메고 이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는데 잠시 후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선거운동 중 신발을 신고 벤치 위로 올라간 이재명 후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는 강용석 후보까지 2월 선거를 앞두고 곳곳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 알아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코너 프레스룸에 온다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저희 프레스룸을 찾았는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앞으로 다시는 5.18 민주화 운동의 본질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이 일로 인해 상처받은 국민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광재 후보와 이제 동갑내기입니다. 저나 그 이광재 후보나 정말 우여곡절 끝에 또 이렇게 본선에 오르게 됐으니 정말 멋진 승부, 도민들의 선택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거를 받으신 춘천 속초 예 바로 통과해서 정말 힘들게 민생 행보로 우리 강원도를 찾아와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 강원도민을 대신해서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눈치채셨죠? 오늘 저희 프레스룸을 찾은 분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국민의힘의 강원도지사 후보 김진태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그제 굉장히 아마 바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지금 약간 눈도 좀 충혈돼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네. 사실 이 후보 등록하고 첫 주말이었어요. 강원도는 정말 넓은데 네. 이거 어떻게 또 다 이 유세를 할 이 전략이 따로 있을까요? 이 넓은 땅? 그러게 말이에요. 강원도만 이렇게 있다가 네. 오랜만에 서울에 오니까 좀 네. 어리벙벙할 정도입니다. 불러주셔서 고맙고요. 네. 강원도가 넓기도 참 넓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전에는 그중에서 춘천시에서 국회의원 선거만 하다가 그랬었죠. 이번에는 그 넓은 강원도 일대를 다 다니니까 네. 한 20배 정도 넓어졌거든요. 네. 면적으로 따지면 네.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그 또 사람이 다 하게 마련이더라고요. 다 하게 마련이고 전에 그 김장할 때 어머니들이 배추를 20포기 하는 거나 200포기 하는 게 네. 10배 힘든 거는 아니다. 아. 큰 광주리에 넣고 네. 같이 씻고 버무리다 보면 그렇게까지 10배 힘든 건 아니라고 하는 그 말이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본격적으로 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은 이제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사실 공천을 받기까지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때 막 단식도 하시고 저희도 아까 잠깐 영상으로 봤었는데 근데 단식하시면서 막 정말 너무 힘든 이 공천으로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었는데 갑자기 물론 마음은 굉장히 속이 타실 수 있는 상황이긴 했지만 밖에서 네. 보기에는 네. 갑자기 이렇게 스르륵 일이 일사천리로 풀리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그 뒷얘기가 좀 뭐가 있을까요? 그냥 여러분 아시는 그대로고요. 그때 그 컷오프를 당하니까 네. 이거 너무 부당하다 해가지고 이제 단식 투쟁을 시작했고요.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파란만장한 일이 있어서 이제 네. 다시 경선을 해서 지금 이제 후보가 됐는데요. 지금 이렇게 되니까 야 그래도 그때 그런 일을 겪은 게 오히려 더 전화위복이 됐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 전화위복 된다고 한 번 더 하라 그러면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절대 못하고요. 네. 그 단식 투쟁이라는 거 정말 그걸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일단 그렇게 그 시작을 하니까 며칠 밥 못 먹어서 허기진 것보다 더 힘든 거는 네. 이 암담한 정신적인 네. 스트레스입니다.
이거 계속해서 그 굳이 안 해주면 끝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아, 나 저 단식이라도 할래 네. 했더니 저를 도와주는 그 친구들은 네. 말려요. 그거 사실 단식을 또 그만두려면 어느 정도 탈출 이 전략이 또 따로 있어야 되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 보좌진 네, 입장에서는. 네. 단식에는 퇴로가 항상 없는 겁니다. 그게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전에는 끝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말리는데 제 아내만 안 말리더라고요. 아, 전폭적으로 좀 지지를 해주시는 정치하시는. 본래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네. 선거 뭐 이런 정치하는 거 자체를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요. 나 이거라도 한번 해야 되겠어 그랬더니 바로 첫 마디가 네. 그래 해봐. 어머. 뭐 그거라도 해야지. 음. 야, 이 약간 배신감을 느끼시는 것 같은 분위기이기도 안에 해요. 이런 거 봤을 때는 여자들이 더 독하구나. 어떤 때가 되면 네. 뭐 그렇게 돼서 지금 이제 이렇게 냉철한 왔는데요. 판단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배우자분께서. 근데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거는 단식 농성장에서 혼자 거기서 뭐 밥을 굶든지 말든지 관심을 안 두면 그거는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아니 근데 뭐 네. 윤핵관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 단식장 농성장에 한 분도 안 오셨을까요? 뭐 권성동 의원님이나 지금 저는 원내대표 하시지만. 윤핵관이 더 자랑스러운 건가요? 윤핵관뿐만 아니라 그렇게 많은 의원들이 잘 안 왔어요. 그때만 해도 그랬는데 그래도 또 의리 있고 소신 있는 또 의원들 네. 또 뭐 이제 이준석 대표도 다녀가셨고요. 네. 제일 많이 다녀가신 분들 우리 강원도민 분들 와서 같이 손 꼭 잡아주고 네. 막 그렇게 해서 그 덕택에 제가 다시 살아난 거죠. 네. 지금 며칠 뒤면 5.18입니다. 네. 네. 사실 이 공천 우여곡절에 어떻게 보면은 이 발단이 된 게 이 후보님의 네. 5.18 발언이 사실 발단이 됐었던 거잖아요. 네. 5.18은 뭐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일단 여쭤볼게요. 네, 5.18에 5.18은 대해서. 그 법에 다 나와 있는 대로 광주 민주화 운동 그렇죠? 그 본질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토를 단 적은 없었고요. 5.18 망언이라고 하는데 제가 무슨 망언을 했냐 만약에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은 또 이제 얘기가 길어집니다. 이제 별로 한 얘기는 사실 없거든요. 네. 근데 여태까지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내가 뭐라고 얘기한 게 없다 뭐 등등 이렇게 네. 나왔는데 네. 그거를 다 통틀어서 네. 어쨌든 그 공청회를 주최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네.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네. 그걸로 인해서 마음 또 상한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망언이 아니다라고 내가 한 발언은 잘못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그게 이제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짧게 네, 요약해서 직접 해주세요. 무슨 발언을 거기에 대해서 네. 뭐 북한군이 침투했다거나 제 입으로 발언한 거는 없어요. 음. 그런데도 그런 공청회를 주최한 것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뭐 책임이 있냐 없냐 이렇게 들어가면 네. 또 뭐 저한테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책임 인정하고 진솔한 사과를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들한테 또 국민의힘 의원들 전원 가능하면 이 5.18 기념식에 다 좀 참석을 하면 좋겠다 요청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5.18 사실 내일 모레거든요. 네. 물론 이제 굉장히 선거가 바쁘신 상황이긴 한데 네. 광주 이 기념식에 참석하실 의향도 있으실까요? 저에 대해서는 그 뭐 참석 요청이 정식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거기는 어디에 있든지 이제 마음이 중요한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진솔한 사과를 했던 그 마음은 전혀 변함이 없고요. 네. 앞으로도 또 제가 여러 가지 이 다른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 공천에서 컷오프가 되셨다가 다시 경선을 해서 황상무 전 앵커를 꺾고 지금 후보에 확정되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황상무 전 앵커는 윤심이라고들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이 후보님이 대학교 4학년 때 이 사시에 합격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 연수원 18기
윤석열 대통령이 보니까 연수원 23기. 그럼 윤 대통령보다 선배신 걸까요? 네, 그렇게 된 셈이죠. 서로 이 21기, 18기, 23기 이 서로 약간 이렇게 뭐 접촉점이 없었을까요? 전혀 뭐 윤 대통령하고는? 이제 같은 그 회사라 그러면 또 안 되죠. 같은 그 이제 검찰 조직에 조직 안에. 있다 보니까 네. 서로 이제 좀 잘 아는 사이죠. 음.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물어보신 그게 저한테는 아주 굉장히 이게 참 곤혹스러운 얘기인데요. 네. 뭐 그 사법시험 좀 일찍 붙은 거 또 얘기를 하고 그러면 네. 그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왜요? 일찍 붙었다는 건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 잘하고 붙었다는 거 아니에요? 칭찬 아니에요? 좋은 거? 글쎄, 그래도 제가 보니까 네.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네. 지금 이제 대통령까지 되신 분보다 뭐 시험 일찍 됐다는 거 뭐 그거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저는 그 뒤에 네. 누구보다도 또 고생을 많이 했다. 음. 네. 이번처럼 뭐 이렇게 전혀 생각지도 않은 단식 투쟁까지 하고 네. 또 어떤 우리 그 국민의힘 당은 이렇게 무슨 뭐 비대위 체제가 되면 네. 항상 저 김진태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런 게 모여져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제 제 말은 그런 거죠. 이 당이라는 게 생각이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예? 예? 다양성도 있어야 되고 네. 어떤 그 보수의 기준을 그 기준점이 되는 그런 사람 한 명 정도는 당에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아니, 그리고 저는 요새는 지금 이제 강원도지사 선거를 나왔기 때문에 네. 이런저런 좀 이런 정치적인 발언은 굉장히 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좀 가만 좀 해주시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윤 대통령하고 뭐 직접적으로 근데 아까 친하다고 하셨잖아요. 말씀 그렇죠. 중에 네. 아니, 언제부터 아시는 사이신 거예요? 그 이제 검사들은 이제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있다 보면 네. 서로 이렇게 좀 다 알고 뭐 그런 사이죠. 뭐. 그럼 공천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네. 당선인 그때는 당선인이셨을 것 같은데 네. 당선인하고 만나서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당선인. 뭐 그 당시. 바쁘신 당선인이나 뭐 그런 분한테 이렇게 자주 만나기도 힘들고 그러던 참에 네. 강원도를 방문해 주셔서 네. 정말 그때는 반가운 마음에 그때 좀 대화를 나눴었죠. 음. 그랬는데 뭐 고생했다. 뭐 네. 이런 얘기. 예 그런 것보다도요. 그 제가 첫 번째 네. 지금 강원도에서 첫 번째 공약을 네. 그 삼성전자를 왜 웃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작심하고 오늘 이 얘기 해야겠다 딱 삼- 쥐고 나오신 것 같아서. 아니 근데 그거와 지금 연관이 되거든요. 네, 말씀해 네, 주세요. 당선인 네. 지금 이제 대통령 되셨지만 네. 뭐 삼성전자 이거를 그 강원도에 이제 유치하는 거를 첫 번째 공약으로 네. 냈습니다. 이렇게 네, 네. 했더니 한 3초 정도 딱 생각하시더니 네. 이분이 네. 그거를 가타 부타 말하기가 조금 그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좋다 그거 뭐 해보자 이러면 특정 기업을 네. 특정 지역에 네.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곧 되실 분이 뭐라 하기가 좀 그렇고 그렇다고 또 우리 또 소속 당 후보가 첫 번째 공약으로 한 거를 네.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말하기도 말할 수도 없고. 그러셨 거고 이렇게 하는데 3초 정도 생각하시더니 네. 그러면 강원도 그 원주 그 지역을 네. 반도체 클러스터로 편입을 하는 게 좋겠다. 야, 그건 저도 좀 생각하지 못했던 네. 역시 이제 이 나라를 경영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반도체 클러스터를 해서 기반을 조성하자. 그 또 배후 도시에는 뭐 연구소나 뭐 관련 학과, 네. 대학에는 반도체 학과도 만들자. 뭐 촉촉촉촉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반을 조성해 놓으면은 나머지는 네. 특정 기업을 유치하는 거는 이제 남은 사람의 몫이 되겠죠. 훨씬 더 수월해지겠죠. 네. 굉장히 고마웠다는 말을 약간 돌려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짧게 요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MBN 여론조사에서 저희 강원도지사 여론조사를 네.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같이 그래픽 띄워주시겠어요? 보시면 김진태 이 후보님이 49.1%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광재 후보님이 37.6%. 네, 지금 굉장히 이 많은 이 차로 앞서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반면에 요게 여쭤보려고요. 네. 40대 이하 연령층에서는 이광재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왜 이런 걸까요? 아이, 저희들 저 보수 정당이 옛날에 항상 그랬죠, 뭐. 오히려 네. 저기를 보면은 지금 20대 이하에서 네. 아직도 좀 부족합니다만 네. 그나마 조금 좀 비슷하게 따라 올라왔고 네. 뭐 30대가 좀 이제 비슷하게 따라왔고 네. 저렇게 된 상황인데 좀 더 2030에 네. 대해서 네. 좀 더 좀 신경 쓰고 다가가야 됩니다. 특히 저는 2030들 만나보면 네. 다 좋아하거든요. 네. 네, 좋아하거든요. 네. 또 제가 좋아해요. 네. 젊은 친구들 만나면 그들도 날 좋잖아요. 좋아하고 나도 그들을 좋아하는데 네. 지지율이 안 나오는 이유는 그러니까 네. 이 형아가 아재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 네. 친구들이 저를 잘 모르는 게 이게 참 문제예요. 잘 몰라서 아직 잘 몰라서 그런 것 같다. 네. 그럼 좀 더 열심히 정말 방방곡곡 다니시면서 열심히 좀 만나고 네. 접촉을 하셔야 되지 않나 네, 맞습니다. 싶은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이 강원도에서 바쁘신데 네. 와주셔서 네. 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희는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큐시트 회의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유호정 기자가 준비했죠? 네, 맞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아이템. 윤 대통령 첫 시정연설서 초당적 협력 절실입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엿새 만에 다시 국회를 찾았습니다. 이 국회에서 첫 시정연설이 있었는데요. 오늘 초당적 협력에 오늘 연설의 방점이 찍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경이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뿐 아니라 다른 국정 현안에 관해서도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연설문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뭐냐라고 할 때 기자들이 어떤 키워드가 가장 많이 나왔는지를 세잖아요. 그쵸. 일단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경제가 10번, 위기가 9번이었고요. 네. 이어서 뭐 소상공인 안정이라는 단어도 8번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협력이라는 단어가 5번, 초당적 협력은 3번 등장했습니다. 경제 문제, 소상공인 손실, 뭐 민생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 가리지 않고 협력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취임사 때 생략했던 거대 야당을 향한 협력을 요청하는 데 좀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국회가 뭐 지난주, 지지난주 좀 계속해서 저희가 이 청문회 위크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유호정 기자, 이 청문회 때문에 사실 여야 관계가 정말 이 극한 상황으로 좀 치달았었는데 오늘 시정연설할 때 분위기 어땠을까요? 네, 사실 여야 대치 공명에서 대통령이 방문할 경우에는 보통 여당 의원들은 환호를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뭐 항의 구호를 외치거나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많이들 익숙하실 텐데요. 하지만 오늘 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만큼 적극적으로 환호하는 건 아니더라도 이 대부분 기립하고 야유도 없었고 항의도 없었습니다. 우선 윤 대통령 민주당의 당색과 가까운 푸른색 계열의 이 하늘색 넥타이를 메고 국회 본회의장을 찾았고요. 또 단상으로 가는 길, 지금 보시는 모습인데요. 가는 길 동안 윤 대통령 야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등 다른 지도부들 기립해서 이 박수를 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윤 대통령을 맞이하는 모습 직접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웃음이 터지는 장면도 있었는데요. 뭔데요? 윤 대통령 사실 영선이잖아요. 그쵸. 지금 인사를 하는데 이 국회의장께 인사를 하지 않고 바로 여야 의원들에게만 인사를 하고 마이크 앞에 서려고 하자 이 박병석 국회의장이 의장에게도 인사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서
본회의장 안에 웃음이 터진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연설 약 15분 동안 진행이 됐고요. 총 네. 18번의 박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언론들이 하이라이트다라고 꼽는 장면이 하나 더 있는데요. 네. 윤 대통령이 이 시정 연설을 끝난 뒤에 네. 또 마찬가지로 여야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했습니다. 사실 나갈 때는 여당 의원들 쪽으로 나갔거든요. 네, 네. 악수를 한 뒤에 이 본회의장 뒤쪽을 크게 돌아서 다시 민주당 의원 쪽으로 향해서 네. 하나하나 다시 인사를 하면서 아. 악수를 하고 이 정의당 의원들과도 전부 악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여기에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 의원들이 연설 끝나자마자 바로 퇴장하지 않고 이렇게 남아서 기다린 점에 대해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감사하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좀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유호정 기자 얘기에 따르면. 그 대신 윤 대통령이 국회 딱 도착해서 바로 시정연설하려고 본회의장으로 뚜벅뚜벅 그냥 걸어간 게 아니잖아요. 시정연설하기 전에 잠깐 또 환담하는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들어가기 전 상황 좀 보면은 일단 들어가기 전에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병사 월급과 관련한 피켓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네.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 없이 바로 환당장으로 향했고요. 이 박병석 저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서 사실 시선을 주지 않고 바로 이 국회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고 네. 이후에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지도부가 모두 참석한 환담 자리가 있었거든요. 네. 약 한 20분 넘게 진행이 됐는데 일단 앞부분만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 이 공개된 모습만 보면 네. 일단은 좀 어색하면서도 화기애애한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앞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야당 쪽부터 먼저 하실까요? 네, 첫 발언을 여당 먼저 할까요 하다 다수당 먼저 하시죠 하면서 네.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이제 언급을 하라는 모습 볼 수 있었는데요. 네. 이 이후에 이 환담장이 비공개로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이 비공개로 전환된 이후에는 인사 문제를 두고 여야 간 은근한 신경전이 벌어졌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이 배석했던 이준석 대표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당시 분위기를 좀 전했는데요. 네. 이준석 대표는 자신이 협치를 강화해달라라고 하자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인사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반응을 보였다라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인사인지 찍진 않았지만 네. 한덕수 총리 후보자나 민주당이 낙마 영순위로 꼽고 있었던 정호영, 한동훈 후보자를 거론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여기에 윤 대통령 발언도 좀 전했는데요. 네. 윤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당선 전부터 한덕수 총리를 생각했다라면서 총리 인준에 꼭 협조를 해달라고 이 재차 협조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이 발언에 민주당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윤영걸 대표님. 사실 저는 오늘 시정연설에서 여야가 굉장히 막 피켓도 하고 야유도 하고 안 하고 막 퇴장하고 사실 이런 상황을 좀 예상을 했었거든요. 지금 보면은 은근한 신경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은근한 걸 떠나서 대놓고 아주 막 이 극한으로 치달을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화요일 날 취임식을 했거든요. 네. 이제 취임한 지 일주일도 안 됐고 대통령이 취임식한 날 이렇게 하겠다. 이 시정연설을 하는 자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야유하거나 이런 소지는 별로 없다. 그리고 지난번에 대통령 취임사에 반지성주의니 얘기하다가 통합이나 이런 얘기를 협치 얘기를 별로 안 해서 네. 야당에서 좀 불편해하는 기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대통령이 경제를 10번 얘기하고 위기를 9번, 협력을 8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경제하고 협력, 초당적 협력이 중요하니 앞으로 손잡고 같이 하자.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야당은 별로 없을 거다. 그 대통령이 얘기한 중에서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처칠 2차 대전 때 처칠 영국 총리하고 애틀리 부총리 전시 거국내 갈 때 보수에서 총리 처칠이하고 네. 부총리를 애틀리 노동당에서 했거든요. 네. 아주 협치가 잘 됐어요. 나치한테 협상해서 손들자고 하는 그 노동당에 대해서 애틀리가 자기가 노동당을 혼내고 그랬어요. 또 2차 대전 끝나자마자 45년에 애틀리가 다시 총리가 돼서 51년까지 하고 그 후에 다시 처칠이 하죠. 그래서 영국 위기 극복이 여야를 넘어서 협치, 초당적, 거국적으로 한 거
를 대통령이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상당히 의미가 있다. 저는 지금 위기가 김대중 대통령 1997년 8년 때 외환위기, 네. 2008년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 때 그 리만 브라더스 국제금융위기, 그랬었죠. 지금 2022년에 지금 위기, 복합 위기는 과거 IMF나 금융위기보다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그만큼 이 저변이 굉장히 심각하고 네.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초당적으로 하지 않으면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강론으로 가서 좀 더 협치를 하는 게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첫 어떻게 하겠다 시정연설이기 때문에 사실 뭐 딱히 뭐 대립각을 세울 이 사안이 없지 않았느냐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협치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이호정 기자. 이 오늘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는데 하지만 사실 주말 동안에 뭐 지난 금요일 주말 동안에 뭐 여야 지도부 같이 뭐 보자라고 윤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이거는 무산되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국회 시정연설 끝나고 네. 오늘 저녁에 이 돼지갈비와 김치찌개, 소주를 곁들인 회동을 하자라면서 여야 지도부와의 만찬을 제의를 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이 난색을 보이면서 불발됐습니다. 그런데 이 불발된 배경을 두고도 또 진실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네. 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통화를 했지만 응답이 없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자 네. 이 진실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받지 않았다라는 민주당의 입장과 함께 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는 비난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오늘까지 거듭 불쾌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 얘기와 함께 이준석 대표 입장까지 듣고 오시죠.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의 회동을 두고 합의되지 않은 사안을 고의적으로 흘리는 언론 플레이도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협치는 언론 플레이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소주 한 잔 마시면서 사진 찍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야당 시절부터 하던 못된 언론 플레이 버릇, 이것부터 고쳐야 합니다. 정부 여당으로서 대화의 상대에 대한 저질 정치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사실은 오늘 저희가 3당 대표 회동을 격의 없이 하자라는 그런 대통령 측의 제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동이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고, 앞으로 또 협치에 대한 여러 가지 시도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뭐 조금만 전하자면은 민주당 쪽에서는 인사 문제와 결부해서 뭐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는데, 저는 상당히 그것은 안타깝고 회동이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합의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다라는 비판의 입장을 내고 있고요. 박지원 위원장은 소주 한 잔으로 뭉개는 방식은 유감이다라는 이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안타깝다라는 입장을 거듭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은영미 위원님.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회동 제안에 대해서 이거 언론 플레이다라고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발하면서 이 거부하는 이유가 뭘까? 사실 저는 이 사안을 보면서 이 문재인 이 당시 대통령 그리고 지금의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 때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조율이 안 된 상황에서 어쨌든 국민의힘 쪽에서 흘러나간 거잖아요. 네. 오늘 원래 만찬 회동을 하려고 했는데 무산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 어떻게 보면 여야 지도부와 대통령 간의 만남이지만 여당 지도부하고는 항상 만났기 때문에 사실 야당 지도부와의 회동이라고 봐야 될 텐데 네. 만나려면 이제 기분 좋게 만나야 되는데 어차피 결렬될 거를 언론에 흘린 것 자체가 이거는 실책이었어요. 사실 국민의힘 측 또는 정무수석실의 실책이었다고 보는데 그래서 일단은 잘못했다. 이거는 모양새가 좋게 만들어져서 서로 기분 좋게 만나야 되는데 일정을 조율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산된 내용을 흘리면 마치 민주당이 거부한 듯한 모양새가 되잖아요. 뭐 실제로 거부했을 수는 있지만 추후에 또 잡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런 모양새니까 일단 기분 나쁜 거고 그다음에 왜 이렇게 이제 강경한 태도를 보이냐면은 일단은 만나면은 상당히 이제 인사청문 전국에서 지금 총리 인준을 해주느냐 마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네. 뭔가를 내줘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는 거예요. 만나면 뭔가 좀 풀어야 되는데 네, 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임명을 강행했잖아요. 그래놓고 자꾸 총리 인준해달라 이제 야당한테는 이렇게 민주당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만약에 만난다면은
총리 인준을 해야 된다는 국민적 여론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끌려가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고 싶지 내주고 싶지 않았던 거죠. 마지막까지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 두 가지가 틀어지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되게 거부감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강경한 태도로 네.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대신 민주당이 뭐 이런 회동 제안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안을 두고도 굉장히 거세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아 기자.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출퇴근 시간이 논란이에요. 네, 어제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언급을 한 건데요. 이 윤 대통령이 9시 전에는 출근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 출근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시민들의 출근 시간이 20, 30분 늦어지고 있다. 네. 그래서 일부러 지각을 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고 이 비꼬는 모습이었습니다.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일부러 또 별도 브리핑을 열어서 반박까지 했습니다. 네. 이 윤 위원장의 주장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사실 대통령은 24시간 업무를 보는 거고 그 전날 늦게까지 일했을 수도 있는 건데 이런 네. 사정을 민주당이 뻔히 알면서 지금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민주당의 공세 그치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박지원 위원장이 나서서 11일에는 8시 30분, 12일에는 9시 10분, 그리고 13일에는 9시 55분에 출근했다. 그럼 40분씩 매일 늦춰져서 나중에는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윤 대통령을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지도부 회동을 두고도 또 뭐 출퇴근 시간을 두고도 민주당 계속해서 이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 협치를 원한다면 이거부터 해라 조건을 내건 게 있다고요. 네, 이 수준 이하의 장관 후보자 그리고 이 비서관부터 먼저 정리하라고 얘기했는데요. 특히 윤재순 비서관부터 해임하라고 콕 집어 말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늘 국회에 와서 협치와 협력을 강조할 것이라고 합니다. 협치와 협력을 원한다면 국회에 오시기 전에 하실 일이 있습니다. 협치를 방해하는 수준 이하 양심 불량 장관 후보자와 비서관들 먼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힘을 모으려면 최소한 야당이 극구 반대하는 국민적인 지탄을 받는 인사들은 끊어야 합니다. 네, 윤재순 대통령 비서실 총무비서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과거 검찰 재직 당시에 성비위로 징계성 처분을 받았다라는 의혹 보도가 나왔고요. 또 과거 출간한 시집에서 성추행을 묘사하고 미화하는 듯한 표현으로 또 구설수에 오른 상황입니다. 여당 대표인 이준석 대표도 업무 시작 전에 윤 비서관이 먼저 사과부터 해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이 모습도 보고 오시죠. 하지만 시인으로 활동하면서 하였던 여러 가지 표현은 지난 20여 년간 바뀐 현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국민들의 시각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탁현민 비서관도 과거 남자 마음 설명서라는 책에서 서술한 내용이 부적절했던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던 일이 있습니다. 윤재순 비서관은 시인으로 활동하면서 썼던 여러 가지 표현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하게 사과하고 업무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아직까지 윤 비서관을 옹호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성비위 징계에 대해서는 정식 징계 절차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 시집에 대해서는 세태에 대한 비판이었을 뿐이라고 옹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민주당 굉장히 좀 다각적으로 이 비판을 하고 또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어쨌거나 이 윤석열 대통령은 이 뚜벅뚜벅 약간 통합이라는 메시지를 좀 전달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수아 기자, 네. 이 모레 있을 5.18 이 민주화 42주년 기념식 여기에 장관들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가능하면 전원 다 참석해라라고 요청했다고요. 네, 이준석 대표가 SNS를 통해 이 소식을 알렸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불가피한 일정이 있는 게 아니라면은 모두 다 참석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전달을 했습니다. 이 당일 오전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KTX 특별 열차를 통해 단체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뜻은 선의일 수 있긴 합니다만 5.18 단체가 우리는 받을 생각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반응이 근데 나쁘지 않습니다. 저희가 직접 5.18 단체들을 좀 연락을 취해봤는데요. 네. 이 국민의힘 전원 방문 소식에 환영한다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또 이 수요일 광주 방문에 앞서서 오늘 단체 대표와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만나는 간담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두 단체가 민주화 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대화까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프레스
프레스룸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한때 윤 대통령과 함께 했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관련 평가도 들어봤거든요. 이건 직접 들어보시죠. 잘하는 거예요, 초장에. 어차피 그쪽에 민심을 제대로 잡으려면은 그런 노력을 처음서부터 하는 게 좋은 거지. 쇼라고 하든 어떠든 간에 지금 정부가 나가서 한번 참배한다는 것이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네, 지금 이 선대위에서 나갔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도 의미가 있다, 잘하는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사실 이렇게 국민의힘 지도부가 광주 이 민주화 묘지에 가서 무릎을 꿇기도 했었고 이 김종인 전 위원장이 그랬던 바가 있습니다만 내각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참석한 적은 없었거든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네, 저는 굉장히 잘하는 거로 봅니다. 네, 국민이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저렇게 국민 통합 차원에서. 네. 국민의힘이 여태까지 광주에 대해서 저는 3가지를 잘못했다고 봐요. 네. 첫 번째는 막말이나 혐오하는 말을 좀 여러 사람이 했어요. 네. 두 번째는 극우 강경한 사람들이 5.18 북한군 침입이니 이런 거를 국민의힘이 거기에 호응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세 번째는 2020년 선거 때 호남 지역에 아예 공천도 안 하고 호남 무시 전략을 택했어요. 저는 그 3개를 잘못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제 진정성을 보이고 또 광주에 대해서 혹시 부족한 거 있으면 진상조사도 더 하고 그러면 저는 광주가 벌써 이제 42년 됐거든요. 그분의 아픔을 좀 끌어안고 같이 하는 태도 이것도 보여주면은 광주 호남 분들이 반드시 호응할 거다. 원래 호남이 보수고 영남이 진보였습니다. 조선시대 때 살인파들이 진보잖아요. 60년대 저 어릴 때만 해도 호남이 보수표였어요. 근데 어느 날 정치인들이 지역 감정 조장하면서 이게 바뀌었거든요. 네. 지금부터라도 광주 호남에 대해서 정성을 보이면 저는 얼마든지 왕팬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얼마든지 왕편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아이템은 유호정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아이템, 사흘 만에 임년 박완주. 아닌 건 아니다입니다. 이 민주당의 제명 결정 이후 박완주 의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었는데요. 사흘 만에 자신의 입장을 문자 메시지로 공개했습니다. 좀 살펴보면요. 이 박 의원은 당과 나에게도 고통스럽지만 불가피하게 제명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라면서 어떠한 희생과 고통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감내하고 시작한 일 지켜봐달라, 많은 분께 죄송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불특정 다수에게 사과를 하면서도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혹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특히나 이 아닌 건 아니다, 이 말이 이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건지 아니면 본인의 행동이 아닌 건 아니다라면서 당의 제명을 완전히 따르겠다라는 건지 좀 추가 설명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때가 되면 입장을 낼 것이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는 입장을 미루어 봤을 때 이 의혹의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앞으로 법리 다툼을 해나가겠다라는 입장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마치 피해자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비난이 나왔고요. 이 국민의힘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이 좋은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특히나 방어권을 발휘하고 싶다 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들은 조심해야 한다라는 우려를 내놨습니다. 은영미 위원님,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가 아니란 걸까요? 억울한 걸까요? 그러니까 일단 주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뭐가 아니라는 건지. 그런데 일단 맥락상 보면 자기의 그 혐의를 부인하는 걸로 보여지죠. 그리고 아까 이제 그 판에도 나왔는데 고통스럽지만 제명의 길을 선택했다 했어요. 근데 주어가 여기도 없더라고요. 제명의 길을 선택한 거는 박완주 의원은 제명 조치를 당한 거예요.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주 말을 애매모호하게 해서 이제 그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빗겨가려는 듯한, 그러면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사실 이제 옛날에 그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장혜영 의원을 추행을 한 걸로 알려져가지고 당 대표직을 내려놨었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혐의를 인정을 하고 솔직하게 사과하고 했기 때문에 그때 수사를 하지는 않았어요. 고소를 하지는 않았는데 오거돈 부산시장의 경우는 성추행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에 결국 수사를 거쳐서 재판까지 갔거든요. 이번의 경우도 박완주 의원이
그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미 피해자 쪽에서 수사 의뢰를 고소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성추행 혐의 외에도 대리 서명을 통해서 의원 면직, 직권 면직을 하려고 했던 그런 혐의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이게 수사를 거쳐서 재판까지 가면 그때서야 아마 박 의원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할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지금 먼저 당에도 누를 안 끼치려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바른 길인데 그렇지 않는 모습에서 좀 실망스럽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이 박완주 의원 보면 본인은 일단 뭔가 할 말이 많은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유호정 기자, 당에서는 오늘 정식으로 제명 절차를 거쳐서 제명을 했죠? 네, 맞습니다. 긴급회의를 거쳐서 제명 결정을 한 건 지난 12일이지만 이 정당법상 의결 등의 후속 절차가 남아 있었거든요.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원내대변인 설명으로 직접 들어보시죠. 정해진 법과 당원 당규에 따라 우리 당 소속 박완주 국회의원의 제명이 의결되었습니다. 이 절차에 대한 의구심 이런 의견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최종 가결에 반대하는 상황은 아니었음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의 이 징계 상정 요구가 있는 상황 속에서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로써 민주당 의석수는 168석에서 167석으로 줄어들게 됐는데요. 다만 이 오늘 제명이 박 의원의 의원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민주당에서 무소속으로 바뀔 뿐인데요. 이 때문에 민주당은 이번 주 중으로 의원직 박탈까지 가능한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 윤리특위가 이 제소를 하더라도 이 실제로 굉장히 절차가 복잡해서 실효성이 없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는 사퇴 압박을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박완주 의원 사흘 만에 입을 열었는데 이 발언이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박완주 의원 말고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말을 좀 아껴 썼는데 입을 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지난주에는 어제 선대위원장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고 거기에 공감합니다 라면서 본인의 직접적인 입장은 피하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당연히 잘못했다. 당연히 책임져야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개석상에서 구체적인 의견을 피력한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질문이 성비위 사건이 터져서 지지율 회복이 쉽지 않다라는 질문이었거든요. 이런 사회자 지적에 다시 한번 몸을 낮추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윤영걸 대표님, 이재명 이 선대위원장의 주요 지지층이라고 하면 보통 뭐 개딸이라고 얘기를 하는 여성 지지층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성비위 사건이 터지게 된 거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 또 민주당이 또 발빠르게 빨리 대응을 했다라는 평가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여성층 표심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움직일까요? 저는 상당한 타격이 있을 걸로 봅니다. 타격이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20대 여성들이 막판에 이재명 그 후보 쪽으로 상당히 돌아섰거든요. 이번에도 개딸, 개혁의 딸이라고 그래서 상당히 호응을 보이고 있었는데 지금 이 박완주 의원이 성비위 의혹이 나와서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안희정, 박원순, 오거돈, 뭐 최강욱 의원까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민주당이 저렇게 제명을 할 정도면은 신속한 조치는 했지만 얼마나 그 죄질이 안 좋으면은 의원총회에서 저렇게 순식간에 제명을 했을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렇게 확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가장 타격이 큰 것은 아마 충남도지사 선거가 아닌가 싶어요. 박완주 의원이 안희정 지사 거의 뭐 분신과 다름없이 2인자로 행동했거든요. 그 안희정 지사 때 충남 사람들이 상당히 충격을 많이 먹었어요. 차기 대권 주자라고 했는데 이번에 그 2인자인 박완주 의원이 저런 사태가 났으니까 충남 지사나 대전시장 선거가 상당히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지금으로 봐서는 높아 보입니다. 지금 민주당 최대한 논란을 좀 신속히 좀 수습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유호정 기자. 이준석 대표를 고리로 막 역공을 시도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 징계를 촉구한 바 있는데요. 민주당의 사퇴를 덮으려는 물타기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오늘 박지원 위원장이 다시 한번 그렇지 않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지원 위원장은 성범죄 해결엔 여야가 없다라면서 물타기가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민주당의 성폭력 사건을 덮는다면
물타기 있겠지만 나는 민주당 사건을 덮을 생각도 선거 때라고 징계를 미룰 생각도 전혀 없다. 이 박완주, 최강욱 사건을 비롯해 모두 다 예외 없이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죠? 네, 지선 소식 준비했습니다. 이 제목은요. 벤치 신발부터 윤 대통령 전화까지 선거 공방 치열입니다. 먼저 벤치 신발 사건부터 보면요. 어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TV에서 생방송으로 방영됐던 장면 하나를 캡처해서 올렸습니다. 이 후보가 인천 미추홀 순회를 하는 영상이었는데요. 네. 여기에 보면은 이 후보가 발언을 위해서 벤치에 운동화를 신은 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등 지자체 다른 민주당 후보들이 따라서 줄줄이 벤치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벤치는 앉는 곳이지 이렇게 신발을 신고 올라가는 곳이 아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심지어 국회의원 후보라는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면 다른 사람들이 지적을 해야지 같이 올라가면 되겠느냐라고 SNS에 꼬집었습니다. 또 예전에 윤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열차 좌석에 다리를 올렸다가 또 논란이 돼서 사과한 적이 있잖아요. 이걸 얘기하면서 이 후보도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2시간 뒤에 또 다른 영상도 하나 올렸는데요. 이 후보가 벤치 위에 올라가자 앉아있던 시민 2명이 좀 다리를 뜨는 모습을 영상으로 따로 편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가는 길에 아이가 있으면 밀어내고 벤치에 사람이 있으면 뜬금없이 올라가서 혼비백산하게 하도록 하고 멀쩡한 국회의원을 서울로 밀어내고 그 빈 곳에 출마하는 것과 묘하게 닿아 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때 아닌 벤치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뭐 이 이준석 대표의 저 글에 또 댓글로 김은혜 후보를 또 얘기를 하기도 하던데요. 네, 김은혜 후보도 벤치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선거 운동을 하는 모습을 이 후보 지지자들이 이제 올리기 시작한 건데요. 네. 이 부분을 이제 국민의힘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내로남불이라고 부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 때 아닌 벤치 논란입니다. 이재명 선대위원장은 이 본인에 대한 이런 비판, 지적, 논란에 뭐라고 하나요? 네, 이재명 위원장 측 입장 바로 나왔는데요. 이 후보 연설 뒤에 바로 현장을 치웠다. 물티슈와 장갑 등으로 깨끗이 청소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위원장도 오늘 오전에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 듣고 오시죠. 그 신발 신고 올라 그 부분은 이제 이 워낙 뭐 바로 다 닫고 이렇게 했는데 제 잘못이죠. 제 잘못이고. 제가 주로는 이제 신발을 벗고 올라가는데 근데 거기는 워낙 좁아가지고 좁아서 이제 약간 실수한 것 같습니다. 뭐 좋은 건 다 빼고 나쁜 것만 좀 음해를 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부담스럽긴 하지만요. 그래도 제가 중계를 계속하는 이유는 우리 주민들께 알려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게 가끔씩 그 눈에 띄는 게 원래 이상한 게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개가 사람을 무는 것은 뉴스가 아닌데 혹시 사람이 개 밉다고 물면 뉴스가 되잖아, 그죠? 그렇죠. 예. 그런 유명한 얘기도 있는데 항의하는 주민들이 가끔씩 계시긴 하지만 제가 수만 명을 만나는데 한 4분 정도 본 것 같아요. 네, 이 후보와 더불어 같이 지적이 됐던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 역시 자신의 입장을 올렸는데요. 페이스북에 고양시 일산의 아파트 단지를 방문했을 당시의 사진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모습이 적절치 않았다는 국민의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한다. 그리고 세심하게 신경 쓰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입장을 올렸습니다. 네, 은영미 의원님. 결국은 여야 할 것 없이 다 사과하고 지금 마무리가 되는 뭐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뭐 작은 일로 좀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 유권자 입장에서는 공약을 좀 얘기를 하면 안 되겠느냐 뭐 이런 비판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일단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도덕 지켜야죠. 공중도덕. 그런데 이제 주로 이런 걸로 자꾸 트집 잡기식으로 네거티브를 하면은 지난 대선을 보는 것 같다 계속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이제 미니 대선이라고도 하고 대선 2라운드라고도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상임고문, 그다음에 안철수 위원장 이 3명밖에 안 보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 원래 지역 일꾼, 지방선거는 지역 일꾼을 뽑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행사잖아요. 그런데 대선 후보들의 뭐 동정 그리고 네거티브 이런 걸로 이런 것만 난무한다면 제대로 된 그 지방선거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오는 19일부터 이제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간다고 해요. 이때부터는 좀 TV 토론 같은 것도 지방 뭐 방송이든 어떤 방송이든 활성화해서 좀 정책 경쟁을 후보들 간에 해야 되지 않느냐. 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정책 경쟁을 이제 좀 시작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 경쟁도 좀 시작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 대선 2라운드라는 말씀도 아까 주셨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연이 이재명 위원장을 계속 이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뭐 벤치 위에 신발 신고 올라간 것 말고도 이재명 위원장의 출마 자체가 방탄용 아니냐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네, 어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이 후보가 정말 억울하고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면은 이 개정 법률안에 적극 찬성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오늘도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요구했는데요. 같이 듣고 오시죠. 회원의 불체포 특권에 대한 제한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힘의 불체포 특권 제한 입법에 대해 지방선거를 타깃으로 하는 것이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민주당이 대선 공약으로 부르지 못하는 이유는 이재명 수호 때문입니다. 검찰 수사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면 대장동 특검을 거부할 이유도, 경기도를 버리고 인천으로 도망갈 이유도,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주저할 이유도 없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 역시 오늘 이 후보가 출마한 개항을에서 이재명 심판론이 힘을 받고 있는 듯하다라고 말하면서 당력을 집중해서 윤영선 후보를 당선시켜서 이 방탄 출마를 저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재명 위원장이 뭐 이런 국민의힘의 방탄 비판에 또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 부정부패는 자신들이 저지르고 후한무치자 적방하장이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 모습도 보고 오시죠. 참 그 후한무치한 적반하장당. 그게 이제 국민의힘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예. 부정부패는 자신들이 저질렀죠. 대장동에서 본받은 집단이 국민의힘이고 네. 관련 업자 도와준 게 국민의힘이고 공공개발 막은 게 국민의힘이고 네. 부정부패 저지른 것도 국민의힘인데 저가 공공개발 이익 환수한 대규모 환수한 첫 사례 아닙니까? 적반하장이죠. 네, 그러면서 이른바 50시티 화천 특검을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 제주도 오등봉 개발 사업의 O, 그리고 여주 공흥지구 개발 사업의 공, 그리고 부산 LCT의 CT, 대장동의 화천대유의 화천 이렇게 글자를 따서 이 5개 개발 사업에 대한 특검을 하자는 건데 누가 진짜 부패하고 도둑인지 털어보면 재밌지 않겠냐. 한 푼도 환수 못한 건 국민의힘 단체장들이니까 그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함께 묻자라면서 대장동 의혹에 대한 반격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참 이 지방선거인데 자꾸 총괄 선대위원장인 이재명 위원장한테만 자꾸 관심이 쏠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뭐 이재명 위원장의 전 지역이기도 하죠. 이 경기도에도 지금 굉장히 좀 시선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수아 기자. 지금 경기지사가 여야가 초접전 양상인데 그래서 더더욱 관심이 쏠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무소속 강용석 후보입니다. 이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에게 우파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는데요. 이 양자 TV 토론 3차례가 끝나면은 당적을 뺀 후보 이름만을 넣고 한 차례 여론조사를 해서 우리 단일화를 하자. 라고 공식적으로 제안을 한 겁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앵커가 말한 대로 오늘 나온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이 김동연 후보는 38.1% 그리고 김은혜 후보는 40.5%를 기록하면서 현재 5차 범위 내에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같은 여론조사에서 보시면 무소속 강용석 후보가 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정말 강 후보의 제안대로 우파 후보 단일화가 이뤄진다 하면은 5차 범위 밖에서 누가 됐든 김동연 후보를 따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김은혜 후보 측은 관련해서 의견을 경천 중이라는 굉장히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단일화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주 낮게 봅니다. 낮다. 거의 뭐 저는 제로로 봅니다. 그럼 3파전으로 간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한 명이 드랍하는? 3파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강용석 후보가 사퇴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저는 정치는 숫자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거다. 강용석 후보 지지율이 4%라고 해서 그 4%를 탐내다가는 김은혜 후보가 자기가 가진
8%, 10%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둘이 김은혜 후보 얼굴에다가 강용석 후보 얼굴을 오버랩 시켜봐요. 어울립니까? 전혀 저는 어울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되로 바꿔 말로 줄 수도 있다. 그 강용석 전 의원이 여태까지 가던 길이 상당히 극단적인 길이잖아요. 그 과거 미래통합당이 황교안 대표 때 실패한 게 극단적인 쪽하고 손잡았다가 국민들이 중도에서 많이 고개를 흔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김은혜 의원이 지금은 좀 힘들더라도 꿋꿋이 국민만 보고 가슴으로 닿아야지 승리할 수 있지 어설프게 제휴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하다가는 쪽박잘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단일화 가능성이 낮고 지금 윤 대표님 의견도 단일화를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강용석 후보 지금 사실 단일화보다 내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를 받았다라고 해서 이게 사실 더 논란이에요. 네,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주에 통화를 했다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네. 그리고 이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이 김동연 후보를 공격해야지 왜 김은혜 후보를 공격하냐고 말했다는 겁니다. 네. 이 내용이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측에서는 별다른 반응을 현재까지는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네. 어쨌든 민주당은 맹공 중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만약 이 통화 내용이 사실이라면 황당무계한 국기문란이라고 말했고요.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듣고 오시죠. 선거판에 정부 여당이 이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보도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당선인 시절이었다고 해도 명백한 정치 중립 위반입니다. 앞으로 더 이상 선거 개입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불법 관권 선거는 꿈에라도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 시절의 불법적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합당한 조치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네, 지도부의 비판에 더해서요. 민주당 경기도당 오늘 윤 대통령과 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재 경기 선관위에 고발한 상황입니다. 은영미 위원님, 뭐 강용석 후보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고발 조치까지 지금 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글쎄요. 강용석 전 의원이 네. 일부러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를 사실을 밝히지 않았어야 되는데 밝혔어요. 나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야. 국민의힘 측에 어필하려고 한 건데 근데 이렇게 될 줄 알고 당선인 시절에 통화를 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까지 선거 중립 의무가 대통령한테만 법으로 규정이 돼 있고 당선인한테는 규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민주당은 선제적인 조치로 고발은 했는데 네. 이게 뭐 고발을 해도 사실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법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조심을 해야죠. 대통령이 이제는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안 하겠지만 옛날에 지방 순회하면서도 그 예비 후보들 데리고 지원 유세 사실상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법은 벗어날 수 법에서는 비껴가지만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더욱 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탑 기사를 좀 정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이 사흘 만에 박완주 의원이 지금 입을 열었죠. 아닌 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아까 은영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향후 법적 공방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과정에서 2차 가해도 혹시나 나오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오늘의 탑은 박완주 의원의 아닌 건 아니다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